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이전에 했던 게 대칭키에 대해서 했잖아요. 대칭키 하면서 블록 암호화, 스트링 암호화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전번에 이제 블록 암호화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스트링 암호에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블록 암호화 구조에서 하나 더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좀 더 정리해서 보충해서 넣었거든요. 자, 이제 블록 암호화 구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암호화 보면 대칭키하고 그 비대칭키 여기 했던 거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블록 암호화, 그 다음에 그 스트림 암호화가 있는데, 우리 이제 블록 암호화 이 부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전치하고 치안. 그래서 블록 암호화가 전치하고 치안을 통해서 그 암호화 복화를 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블록 암호화 구조에 블록 암호화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 그러니까 전치하고 치안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용을 하는 거고, 하는 방법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는 암호 구조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시간이죠. 크게 암호화 구조는 블록 암호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스트림이 아니라 블록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블록 암호화, 이제 페스탈, SPN. 오늘이 할 게 이제 블록 암호화의 페스탈, 그 다음에 SPN. 이 구조, 그러니까 암호화 구조,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죠. 큰 틀을 이제 배우는 건데, 이 부분이 대칭키의 블록 안에 있는 페스탈, SPN 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스탈, SPN이 전치 치안을 이용해서 어떤 암호화를 실행하는 거죠.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큰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대칭키에 보면 데스가 있고, 3데스가 있고, AES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달이잖아요. 레인달. AES의 그 기본 스펙이 레인달이잖아요. 레인달도 이제 배울 건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데스, 3데스는 이제 페스탈 구조고, AES는 SPN 구조라는 거죠. 암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구조를 알아야지만, 데스하고 3데스가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AES가 SPN 구조인데, 그럼 SPN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되는 구조냐,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정보 보안 기사가 암호하고 나오면 암호화는 수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수학적인 지식은 좀 알아야 되지만, 깊이 있는 지식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지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우수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모든 게 SPN 구조가, 페스탈 구조가 수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따르고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바운더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만 설명이 안 되면 외워서라도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의 공짜잖아요. 뭐 공짜면 이 정도는 각오하셔야죠. 예. 그럼 이제 지우고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하는 부분이 대칭키의 블록 암호화인데, 블록 암호화의 구조가 두 개가 있다. 페스탈 구조하고 SPN 구조가 있다. 그래서 대칭키가 데스, 3데스, 시드, AES를 쓰고 있는데, 데스, 3데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드 이런 것들은 페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고, AES는 SPN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야 돼요. 하고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스탈부터 지우고 이제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부분. 하는 부분은 놔두고 하지 않는 부분들만.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시죠. 페스탈 구조.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블록 암호화는 페스탈하고 SPN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페스탈을 먼저 학습해 본다. 자, 페스탈 구조는 3라운드 이상이며, 라운드는 뭔지 알죠? 전치 거치고 치안 거치고 전치 거치고 치안 거치고, 이거 할 때마다 한 라운드잖아요. 이런 거.
이 라운드가 3라운드를 거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페이스탈 구조는 3라운드 이상이며 짝수 라운드로 구성된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아야 돼요. 16라운드도 있고 10라운드도 있고 12라운드, 14라운드, 16라운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라운드는 규칙이 뭐냐? 최소한 페이스탈 구조는 3라운드 이상이어야 되고 짝수 라운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6, 8, 10, 12, 14, 16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과 암호 강도를 따져서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횟수를, 라운드 횟수를 정하는 거죠. 라운드 횟수가 암호의 강도를 결정하죠. 라운드 횟수가 많을수록 암호와 강도는 세진다. 예. 이러한 페이스탈 구조는 라운드 함수와 관계없이 역변환이 가능하며, 즉 암복화 과정이 같음. 두 번의 수행으로 블록 간의 완전히 확산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확산과 디퓨전과 컴퓨전 배웠죠. 확산이 뭐예요? 암호문하고, 항상 기준이 암호문이죠. 암호문과 평문 간의 관계죠. 암호문을 통해서 평문을 유추해내거나 찾아내는 거, 이걸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확산이고, 컴퓨전이 뭐예요? 컴퓨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암호문하고 키하고 암복화 키하고의 문제죠. 이게 이제 암호문을 통해서 키를 유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이제 컴퓨전이고, 컴퓨전이 한글로 뭔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알고리즘의 수행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용이하고 아직 구조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있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탈 구조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용이하다는 거죠. 하드웨어로 페이스탈 암호화를 하드웨어로 구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도 있고, 비교적 구현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면 페이스탈이 SPN보다 그 복잡도가 덜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SPN은 복잡도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SPN은 AES가 SPN 구조를 따르잖아요. SPN 구조가 조금 더 그 블록 암호화 중에서도 SPN이 좀 더 복잡하다는 거죠, 구조가. 예. 자, 페이스탈의 동작 방식. 자, 이걸 읽기 전에 이걸 보시죠. 먼저 어떤 평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평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평문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두 개로 나누는, 블록으로 나눈다는 거죠. 블록 암호화가 그거잖아요. 영역을 쪼개서 그 영역별로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쪼갠 다음에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가 있어야 되죠. 키를 통해서 암호하고 키를 통해서 복화를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키하고 레프트 쪽하고 이게 뭐예요? XO화 시키는 거죠. XO화 시켜서. 맞죠?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맞죠? 이 부분은 그냥 레프트는 이래서 그냥 바로 레프트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라이트에 있는 값이 이렇게 키하고 XO화 돼서 이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이 암호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위치가 또 바뀌어서 이런 위에 있는 작업을 3라운드 이상 짝수 라운드로 실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페이스탈 구조죠.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간단하다는 게 뭐냐면, 암호화 영역을 레프트하고 라이트로 나누고, 레프트 영역을 그 키하고 XO화 시키고,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을 전치시키는 거죠. 위치를 바꾸고, 또 이번에 레프트를 이번에는 똑같이 이 부분을 또 이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거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죠. 예. 동작 방식을 보면 입력을 좌우 블록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분할하고, 한 블록을 라운드 함수에 적용시킨 후에 출력값을 다른 블록에 적용하는 과정을 좌우 블록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한 부분을 키하고 XO화 시켜서 전치를 시키고, 두 개를 전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키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키 적용시킨 후에 다시 전치시키고, 이런 식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라운드를. 네. 라운드 키가 역순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암복화 과정이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내려가고 복호할 때는 끝부분부터 LM부터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껍질을 비교할 수 있죠. 이 양파 껍질을 이렇게 먼저 했고, 이렇게 이제 암호할 때는 이렇게 양파 껍질을 하나씩 씌우고 벗길 때는 맨 나중에 있는 놈부터 이렇게 벗기는 거죠. 이게 복호할 때는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예. 점을 라운드 키가 역순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암 복호와 과정이 동일하고, 라운드 함수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어 데스, 3데스, 시드, 우리 한국에서 만든 거죠. 자, 데스 거꾸로 하면 시드 맞죠? 데스 하면 시드. 그래서 데스하고 시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데스하고 시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페스탈 구조가 뭐냐, 아니면 SPN 구조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데스가 나오고 시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데스하고 시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비롯한 대부분의 블록 암호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블록 암호에 페스탈 구조를 쓴다는 거죠. 비교적 SPN 보다 간단해요. SPN 이제 곧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로직이 간단하잖아요. 두 레프트 라이트 블록으로 나누고 한 부분을 키하고 엑소화 시키고 다시 전치시키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하고, 이런 식의 라운드니까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현이 용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류로는 데스, CD 아시겠죠? 데스 거꾸로 SEET, 이 두 개는 한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브로피시, RC5, RC6. 자, RC5, RC6 이게 블록 암호화 방식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2PC 이런 것들, 이 종류를 물어보는 게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블록 PC, 2PC, 마스, RC5, RC6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블록 암호화 중에, 대칭키 중에, 블록 암호화 중에 페스탈 구조로. 자, SPN 구조. SPN 구조는 좀 복잡하죠. 이건 AES에서 쓰는 거죠. AES는 아리아하고 같다고 생각이 돼요. 아리아. 아시겠죠? 이 두 개는 같아요. 아까 데스하고 뭐 3데스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시드, 거꾸로 하면 시드 있잖아요. 시드 하고 한 몸이고, AES하고 아리아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CD는 데스를 참조해서 좀 더 그 데스를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 아리아는 AES를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예. SPN 구조는 라운드 함수가 역변환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더 많은 병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병렬성이라는 게 뭐냐면 암호화를 할 때 그 일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SPN 구조는 병렬성,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암호화를 시켜도 된다는 거죠. 이 병렬성이 페스탈 구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병렬성.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시험에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암복화 알고리즘의 고속화가 요구되고, 최근에 컴퓨터 프로세스가 더 많은 병렬성을 지원하는 등의 추세에 부응하는 방식.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세스가 좀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병렬성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이런 구조에는 맞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고. 예. SPN 구조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와 복화 과정이 달라서 암호화의 역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역변환을 고려해야 된다. 구현이 복잡하다. 로직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속도는 빠르다. 왜냐? 병렬성을 제공해서 속도는 빠르다. SPN은 입력을 여러 개의 소블록으로 나누고 각 소블록을 S박스. 이게 뭐예요? 서브스티튜션. 서브스티튜션. 치환이 뭐예요? I love you. 기억하시죠? I love you. 이걸 샵, 달러, 뭐 점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치환이잖아요. 어떤 문자로 바꾸는 거. 이게 치환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S박스라고 불러요. 입력하고 대치시키고, S박스의 출력을 P박스. 이게 뭐예요? 프리포지션. 전치, 위치를 바꾸는 거죠. I love
A가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그 다음 I가 일로 가고 E가 일로 온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치기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P박스 프리포지션 아시겠죠? S박스 S니까 서브스티튜션 맞죠? S P박스 P박스 전치 아시겠죠? S박스는 치환 P박스는 전치.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암호할 때 쓰는 거예요. 이제 평문을 이걸 이제 전치시키는 거죠. 전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꾸는 거죠. 알겠죠? 퍼뮤테이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꾼 후에 S박스 뭐예요? 이걸 위치를 바꾼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I love you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전치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LOV I 뭐 E O U Y 이렇게 위치를 먼저 바꾼 후에 그 다음에 이 블록을 3개씩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걸 S박스로 바꾸는 거죠. L을 달러로 바꾸고 O를 뭐 달러로 바꾸고 V를 뭐 점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치환을 하는 거죠. 이제 블록을 또 나눠서 소블록으로 나눠서 S박스 돌리고 다시 이 S박스를 뭉친 다음에 다시 이걸 또 위치를 또 바꾸고 다시 위치 바꾼 후에 나온 결과를 또 소블록으로 나눠서 S박스 치환시키고 이걸 라운드를 10번, 12번, 14번 뭐 16번 한다. 이게 SPN 구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아까 보셨지만 페스탈 구조는 레프트 라이트로 나누고 한쪽만 이제 엑소화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단했는데 이 전치 이 SPN 구조는 좀 복잡해요. 전치하고 S박스하고 P박스를 몇 번씩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키고 디퓨전, 컴퓨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수행이 된다는 거죠. 병렬적으로. 이거 끝나고 이것이 수행이 하는 게 아니라 이 4개가 한꺼번에 처리돼서 이 작업을 거치고 또 한꺼번에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된다는 거죠. 그래서 SPN 구조는 AES, 아리아. 그래서 AES하고 아리아는 동급이다. 아리아가 AES를 참조해서 만든 거다. 좀 더 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페스탈 한번 보죠. 대칭키, 예, 블록 암호화 방식이 있고 스트림 방식이 있다. 맞죠? 이 블록 암호화 방식에 두 가지 블록 암호화 구조가 있는데 그게 페스탈 구조하고 SPN 구조가 있다. 페스탈 구조는 간단하고 SPN 구조는 복잡하다. 그렇지만 병렬성이 있다. 대부분의 대칭기가 사용한다. 데스, 3데스. 그 다음에 데스의 거꾸로 S, 시드. 병렬성은 이건 AES. 그 다음에 AES는 레인달이죠. 레인달. 그 다음에 AES 쓰고 이거 아리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또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다음 중 페스탈 암호 구조와 SPN 구조끼리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스 CD 맞죠? 데스 CD 맞죠? AS 아리아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고르는 거죠. 자, 블록 암호 알고리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만든 것은 SPN 구조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와 복호화 과정이 동일하다. 이건 페스탈 구조죠. 동일한 건. 암복호하고 동일한 것은 그 과정이, 그 내부적인 과정이 동일한 건 페스탈. 페스탈 구조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SPN 구조보다 더 많은 병렬성을 제공한다. 이건 SPN 설명이죠. SPN은 병렬성이죠. 자, 데스 RC5 AES는 SPN 구조를 사용하는, 자, 데스 RC5 여기는 페스탈, AES 아리아 이게 뭐요? SPN. 그래서 이 종류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블로우 PC 뭐 이런 PC 계통 RC5, RC6 이런 것들. 예? 페스탈 구조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이건 페스탈 구조의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3라운드 이상 맞죠? 짝스 라운드로 구성된다. 맞잖아요. 이거 페스탈 구조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블록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키를 이용하여 고정된 크기의 평문 블록을 고정된 크기의 암호문 블록으로 변형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블록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블록 암호는 단순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암호학적으로 강한 함수를 만들게 된다. 블록 암호는 단순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단순한 함수가 뭐야? S박스? P박스 맞죠? 이게 전치 서브스티튜션, 아니 치안, P박스, 프리박스, 전치. 그래서 라운드를 여러 번 수행해서 강한 함수를 만드는 거죠. 각 라운드마다 사용되는 키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이 부분 들렸죠? 각 라운드마다 사용되는 키들은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같다는 거죠. 혼돈과 확산, 혼돈, 확산을 설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확산은 암호문과 평문 간의 관계, 이건 암호문과 키 간의 관계. 아시겠죠? 대표적인 블록 암호 구조로는 페스탈 구조와 SPN 구조가 있다. 이건 블록 암호 구조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스트링 구조가 아니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각 라운드마다 사용되는 키들은 서로 같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스트림 암호. 자,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대칭키를 하고 있고, 대칭키 중에서 우리는 방금 블록 암호를 했고, 블록 암호에는 그 페스탈 구조와 SPN 구조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칭키에 하나 더 스트림이 있다. 스트림. 그래서 블록 암호와 페스탈 SPN도 전치 핏박스, 치안 전치 핏박스, 그 다음에 S박스를 이용해서 암호를 하고, 스트림은 이제 이 부분 스트림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스트림이 뭔지, 스트림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흐름 스트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가는 암호 알고리즘의 총칭이며, 암호화 방식은 평문과 키스트림을 XOR하여 생성된다. 스트림은 너무 쉽다는 거죠. 예, 너무 쉬워요. 구조는. 자, 여러분의 후원이 도전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여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후원이 힘드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시거나, 구독, 그 다음에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한번 꾹 클릭해 주십시오. 구독과 광고 클릭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스트림 암호화는 이거죠. 평문이 있죠. 평문이 I love you죠. 자, 이걸 헥사로 뭐 하면 0x,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숫자들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표현될 겁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표현되잖아요. 막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런 이걸 이제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제 키가 있잖아요. 키도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하고 이하고를 XOR 시키는 거예요. XOR 어떻게 되는 건지 알죠? XOR. 자, XOR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00,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죠. 01, 10, 11. 00이면 0이고 11이면 0이고 다른 경우만 1이 되는 경우죠. 이게 XOR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XOR 시키고, 이제 두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XOR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XOR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겠죠. 결과치가 나오죠. 이게 암호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림 암호화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스트림 암호. 그냥 키하고 그 어떤 평문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XOR를 시켜서 그 암호문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아주 쉽죠? 근데 관점은 이거예요. 그러면 평문의 길이가 100비트고 100비트면 키의 길이도 100비트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키가 관건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지금 평문 보내야 될 게 1기가예요. 1기가. 1기가면 상당히 큰 거죠. 동영상 한 편이죠. 근데 그럼 키도 1기가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평문이 1기가면 키 길이도 1기가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런 방법이 있고, 평문이 1기가지만 키는 뭐 128비트, 그 다음 256비트, 1024비트 이렇게 딱 키의 길이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하고 1기가를 엑소화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 이게 1024면 10이면 얘 했고 얘 했고 얘 했고 얘 했고 얘 하면 또 다음 놈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에 있는 놈이 또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1024 비트가 그 평문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엑소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방법이 동기화가 있고 비동기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 평문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이 평문과 키는 이제 3바이트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엑소화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로 이렇게 엑소화 될 건데, 이렇게 엑소화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떤 거냐면 이 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3비트가 있고 이게 평문이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때는 뭐 이거 두 개를 그 엑소화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엑소화해서 하나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키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연관을 통해서 키를 무한정 늘리는 거죠. 아시겠죠? 고정된 키값은 이 키값 3개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평문을 암호화시키면 해커가 너무 쉽게 뚫을 수 있겠죠. 이건. 근데 이 키값을 1024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1024라는 그 비트 키 안에서 이 값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개, 앞에 있는 두 개 놈을 통해서 새로운 놈을 만들고 또 이 두 개를 통해서 새로운 놈을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1024 비트를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아닌 서로 다른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트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스트림이 이렇게 평문이 1기가면 키도 1기가인 경우도 배울 거고, 평문이 1기가이면 키는 1024 이렇게 한정된 키값을 뜨는데 그 키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해킹될 위험이 있으니까 고정된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그 해커들이 해킹을 해도 못 찾아낼 수 있도록 1024 값들을 그 바꾸는 거, 자꾸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앞에 있는 두 비트를 통해서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꿔서 그 키를 유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이번에 해야 될 부분이죠. 스트림 암호.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암호 개념, 데이터 흐름 스트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가는 암호 알고리즘의 총칭. 암호화 방식은 평문과 키스트림을 엑스화하여 생성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겠죠. 이건 맞죠? 예. 블록 암호화에 비해 스트링 암호화는 속도가 빠르다. 구조가 너무 간단하니까. 자, 보면 암호화할 때 보면 평문, 프레인텍스트 하고 키하고를 엑소화 시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복화도 암호문과 키는 동일하다는 거죠. 키하고 엑소화해서 키는 동일하다는 거죠.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이 복화하는 방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복구할 때 지금 이 부분의 그 그림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때 평문이 1기가면 키도 1기가로 만들어서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키값이 1기가나 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속도면에서도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이런 식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든. 맞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 그림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1024, 256,
128 키의 길이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키값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죠. 지금 이것은 비동기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플레인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XOR해서 암호문을 만들죠. 근데 그 암호문이 다음 키스트림을 결정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키스트림이 고정되어 있으면 해킹이 쉽고 누구나 그 키값을 찾아내기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1024비트, 256비트, 512비트 안에서 이 키값들은 항상 바뀌어야 돼요. 그걸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결과가 키스트림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비동기하고, 그 동기화는 어떤 거냐면 플레인 텍스트하고 키가 있는데 그냥 키는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연관 없이 동기식은 키스트림과 평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키스트림을 만들 때 평문이 연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비동기식은 키스트림을 만드는데 이게 암호문이 연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문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죠.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점. 동기식은 키스트림과 플레인 텍스트, 평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키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비동기식은 키스트림을 만드는데 평문, 암호화된 평문이 영향을 미치면 그게 비동기식이라는 거죠. 블록 암호화 방식보다 매우 빠르다. 아시겠죠? 간편하니까. 암호화 강도는 약하다. 이 말이 뭐예요? 잘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키값이 아주 중요한 거죠. 키값을 어떻게 만들지가. 주로 실시간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음성, 영상, 스트리밍 전송 및 무선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된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선, 음성, 영상 여기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림 암호의 큰 걸 보면 일회용 패드가 있고 라인 피드,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문이 1기가면 키도 1기가로 만든다. 이게 일회용 패드예요. 아시겠죠? 얘예요. 근데 LFSR이 뭐냐면 이건 동기식이에요. 동기식의 얘예요. 라인 피드, 시프트 레지스터. 동기식은 키를 만드는데 평문, 암호화된 평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세퍼레이트, 분리된 거죠. 이게 동기식. 블록 암호는 블록 단위로 처리가 완료되므로 어디까지 암호화가 진행되었는지 내부 상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문제 많이 나와요. 블록 암호화는 내부 상태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스트림 암호는 데이터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가기 때문에 내부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가 어느만큼 처리가 되었는지 그 내부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상 한 번에 한 비트씩 암호화 및 복화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시프트 레지스터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수학적으로는 암호 분석이 용이하다. 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암호 분석이 용이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 암호 하나의 에러는 데이터 블록 전체 블록 암호문 하나에 에러가 발생하면 데이터 블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블록 암호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스트림 암호화는 암호문에서 한 비트가 요격되면 평문에서도 한 비트만 요격된다는 거죠. 한 비트만.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블록이에요. 블록 암호화는 뭐 8비트, 16비트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걸 한꺼번에 암호화 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암호문에서 이 부분이 값이 1인데 0으로 바뀐 거야. 그런 다음에 블록 암호화를 시키면 이걸 이제 복호화 시키면 그 오류가 확산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블록 암호화는 블록별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암호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생긴 것은 여기 블록에 많은 부분은 확산되지만 다른 블록의 암호화하고는
차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이거고. 그 다음에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오류가 암호문에서 오류가 하나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복화시키면 하나만 오류가 난 부분만 오류가 됐어요. 이게 이제 동기식 스트림이고, 비동기식은 하나가 시키면 오류가 확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류가 확산되지만 블록 암호화에 비해서는 확산되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기식은 자기 복구가 가능해요. 자기 복구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큰 특징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스트림 암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진 수열로 된 평문과 키 이진 수열 비트 단위로 XO화하여 암호화한다. 맞죠? 암호화 알고리즘의 치안 변환과 전치 변환이 주로 쓰인다. 스트림 암호에 치안과 전치 변환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이걸 쓰는 곳은 블록 암호에 쓰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군사용으로 쓰인다. 스트림 암호는 일회용 패드는 스트림 암호의 한 A다. 온타임 패드 평문이 1기가면 패스워드 길이도 1기가. 자, 이제 그 온타임 패드 말고 이제 나머지 아까 그 키를 만들 때, 키 스트림을 만들 때, 뭐 1024를 만들 때, 뭐 암호문이 키 스트림 만들 때 영향을 주는 게 비동기식. 키 스트림과 암호문과의 차등 연관이 없는 게 동기식. 비동기식은 자기 치유 뭐 그런 식으로도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1기가 2기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키 스트링 중에서 키 길이 중에서 키를 만드는 그 부분 중에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그 구분은 동기식은 암호화문이 키 스트림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동기식은 키 스트림을 만드는데 암호문이 영향을 미친다. 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류 동기식 스트림 암호, 싱크로나이노스 로노스 스트림 사이퍼. 비동기식이 있고, 먼저 동기식 스트림 암호 개념.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서는 암호화 및 복화할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 비트를 변경할 경우 하나가 변경되면 암호화된 결과에서도 같은 위치 비트가 변경되며, 왜냐하면 시프트 XOR하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그 하나가 XOR된 그 값만 오류가 되는 거지 다른 비트에 오류가 확산되지 않아요. 예, 그게 동기식이에요. 다른 위치의 비트는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 문자열을 전송할 시에 특정 비트가 다른 값으로 손상되었어도 복화 시 다른 비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동기식. 전송 도중 변조되어도 후속 암호문에 오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는다. 단지 오류가 난 그 비트들만 오류가 난다. 전송 중에 비트가 사라지거나 잘못된 비트가 추가되는 경우 오류가 난 시점 이후에 복화는 실패하게 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가 0에서 1로 바뀐 게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삭제돼 버린 거예요. 전송 도중에 이게 어떤 이유에서는 삭제돼서 전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줄줄이 오류인 거예요. 다 오류인 거예요. 다. 왜냐하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씩 다 밀린 거잖아요. 밀려버리면 엑소와 성격상 키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다 오류가 나는 거죠. 전송 중에 비트가 사라지거나 잘못된 비트가 추가되거나 사라지면 오류가 난 시점 이후에 복화가 실패하게 되며, 따라서 전송 시에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동기화를 통해서 이게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기화를. 키스트림이 평문과 관계없이 키스트림이 생성되므로 암호문과 암호문에 들어있는 키스트림이 독립적이어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암호문이 키스트림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호문을 만드는데 그 암호문이 키스트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동기식은 암호문을 만드는데 키스트림을 만드는데 암호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는 암호문과 평문의 관계는
암호문의 관계는 세퍼레이트, 완전 분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킹하기가 더 쉽지 않다. 동기식 스트림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암호화와 복화의 상호 동기화가 필수적이다. 동기화 필수적이죠. 하나의 비트가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버리면 그 뒤 비트부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상호 동기화가 필수적이죠.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전송 도중 변조되어도 후속 암호문에 오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는다. 맞죠? 이것도 동기식이.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의도적 변조가 복화 단계에서 검출 불가하다. 누가 의도적으로 변조했다는 것은 누가 이제 그거 적극적인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적극적인 공격인지는 알 수 없어요. 동기식에서는. 그건 알지 못해요. 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 파급이 제한적이다. 이건 비동기식 그거거든요.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는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 파급이 제한적이다. 이건 비동기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이게 동기식으로 해도 이 문장이 너무 짧아서 정확하게 이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이 이게 비동기식 설명이다. 이건.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나온 거죠. 자, 자기 동기식. 이게 이제 비동기식. 비동기식 또는 자기 동기식. 자기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화는 난수요를 생성할 때 암호화 키와 함께 이전에 암호화된 문자열 일부가 사용된다. 보죠. 이거 사용돼서 키스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암호화하고 키스트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 암호의 내부 상태는 이전 내부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호화 문자열을 전송할 시에 일부 비트가 값이 바뀌거나 혹은 비트가 사라지고 추가되는 오류가 발생하여도 일부분만이 복화에 실패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복화 값을 얻을 수 있는 자기 동기성을 가진다. 아까 그 동기식에서는 하나의 비트가 삭제되거나 삭제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러면 이때부터 줄줄이 다 오류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자기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줄줄이 실패해야 되지만 언젠가는 동기를 맞춰서 이 복구해낸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뛰어난 거죠. 그러면 뛰어나니까 그 로직은 복잡하겠죠. 이게 자기 동기화 방식이에요. 키스트림이 평문과 암호문과 관계를 갖는다. 비동기식. 암호문이 전송 도중 변경되어도 자기 동기화가 가능하다. 스스로 동기화가 가능하다.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 파급이 제한적이다. 변조된 암호문이 후속 암호문 복화에 사용되지 않아 오류가 파급적. 왜 그러신지 알겠죠? 암호화를 만들 때 이 키가 암호문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비동기식 스트림 암호라고도 한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지문 중 자기 동기식 스트림 암호의 특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암호문의 전송 도중 변경되어도 동기화가 가능하다. 암호문의 전송 도중 변경되어도 동기화가 가능하다. 이거 맞죠? 자기 동기식. 이런 게 있죠. 암호문이 전송 도중 뭐 삭제되거나 이랬을 때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동기식이고, 암호화와 복화에서 상호 동기화가 필수적이다. 암호화와 복화에서 상호 동기화가 필수적인 것은 동기식. 변조된 암호문으로 인한 파급이 복화에서 제한적이다. 이건 자기 동기죠. 제한적이다. 동기식은 변조된
그 하나의 비트가 뭐 하면 뭐 암호문 하나의 비트만 이제 오류가 미친다 이러면 이제 동기식인데, 이건 그 변조된 암호문으로 인한 파급이 복구에 제한되겠다. 이건 자기고, 의도적인 변조가 복구화 단계에서 검출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동기식. 전송도 중 변조되어도 후속 암호문에 오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는다. 이것도 동기. 전송도 중 변조되어도. 아시겠죠? 이 의미, 이건 변조된 암호문, 이건 전송도 중 그 암호문이 변경되어도, 암호문 중 하나가 변경되어도, 이런 의미들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려서 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몇 번씩 하면서 틀린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 미시한 차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키스트림 주기에 대해서 해보죠. 아까 이걸 말씀했었죠. 평문이 있고 키가 있죠. 평문이 있고 키를 있는데, 평문이 1기가면 키도 1기가가 있어야 되고, 평문이 2기가면 키도 2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비주기죠. 네, 비주기. 주기적이 아니죠. 비주기. 그냥 1대1 매칭이 되는 거고, 만약 키가 1기가일 때 뭐 512비트가 필요하고, 뭐 2기가일 때 막 1024 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1기가 512로 1기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512비트가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512비트마다 주기적으로 패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 비주기라는 것은 평균이 1기가면 키도 1기가야. 비주기. 주기가 필요 없이 1대1 매칭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의미니까 이제 주기적인 거죠. 1024, 512, 256 이런 키값이 정해져 있는 크기에서 키값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주기적. 키스트림이 어떤 주기를 갖고 반복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LFSR, 리니어 피드백, 리니어 선형 피드백. 피드백은 다시 온다는 거죠. 시프트 레지스터, 시프트 옆으로 당긴다는 거죠. 예. 선형 기한 시프트 레지스터. 이게 주기적 스트림 암호의 거죠. 주기적인지 비주기적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LFSR은 중요하다. 아시겠죠? 주기적이냐 비주기적이냐 이건 몰라도 된다. LFSR이 뭔지만 알면 된다. 예. LFSR은 비교적 작은 비트로 아주 긴 무작위 암호 키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1기가면 키를 1기가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512비트마다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 평문 공격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문 공격. 평문 공격. 알려진 평문 공격. 이것도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LFSR이 알려진 평문 공격이 뭔지는 또 설명이 돼요. 이게 알려진 평문 공격이 어떤 거냐면, 그 해커가 어떤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용이 이 해커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I love you가 암호화되면 샵 달러 점점점 뭐 달러 샵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암호문은 이 뜻이다 라는 것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호문에 대응되는 평문을 몇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LFSR을 깨기 쉽다는 거죠. 이게 알려진 평문 공격에서는. 또 있으니까 그때도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우죠. 주기가 안 끄지보다는. 자, LFSR 시프트 레지스터의 일종으로 레지스터에 입력되는 값이 이전 상태 값들의 선형함수. 자, 이거죠. 평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문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 암호 만들 때 인크립션 암호 알고리즘에 키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키값이 들어가는데 키값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평문이 1기가면 지금 4비트밖에 없는데 이걸 1기가로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0, 1, 2, 3 비트가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0하고 이거하고 첫 번째하고 XOR을 하죠. 맞죠? 그래서 그 놈하고 그 다음 놈하고 그 다음하고 XOR을 시켜서 그 결과를 뒤에다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 B4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거하고 XOR 시킬 거고,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 거하고 만들어서 B5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B6 이렇게 1기가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적응키로도 1기가든 2기가든 매칭될 수 있는 키스트림을 만들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뚫리기 쉽겠죠. 이렇게 만들면. 맞죠? 그래서 비동기적이 그래서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4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해커가 이 4개만 초기에 있는 그 이니셜 키값만 알고 있으면 이 키 스트림을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문하고 암호문에서 이 나오는 거, 이 값하고 이거하고 XOR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암호를 깰 수 있는 확률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게 비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1기가를 1기가로 하는 암호 방식, 비주기적 방식에서는 쓰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키 길이값이 있다면 그 키 길이값에서 키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키를 일정 한정된 키 길이에서 어떻게 1기가 2기가에 상하는 키 스트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문하고 그 키를 만드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동기식. 근데 이 키를 만들 때 암호문이 영향을 준다. 비동기식. 그러면 비동기식이 동기식보다는 해커가 암호화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비동기식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지우도록 하고, 이런 이까지 와버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와버렸어요.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바쁘지도 않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하나씩의 동영상을 올리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바빠지니까, 바쁜 게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지, 바쁘지도 않는데 하기 싫은 거지. 하기 싫어서 지금 올리지 않는데, 오늘은 좀 올려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했죠. 이 그림까지. 이 그림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그림만 보면 이제 동기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암호문이 키를 만들 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건 동기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스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개수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수열은 특정한 주기에 의해 반복된다.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주기의 수열을 얻을 수 있으며 수학적인 분석이 용이하자. LFSR의 길이가 작으면 쉽게 해독될 수 있다. 이게 4비트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빨리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게 그래서 128, 256, 128, 256, 512, 64, 128, 256, 512, 1024 이런 단위로 이제 하는 거죠. 192 뭐 이렇게 이런 단위로 만들거든요. 최소한 128, 256 이렇게 키 값이 클수록 이제 해석되기 힘든 거죠. 아시겠죠? 그 길이가 작으면 쉽게 해독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수열을 표시할 수 있는 LFSR의 길이 중 최소의 길이를 선형 복잡도로 간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죠. LFSR의 길이 중 최소의 길이를 선형 복잡도로 간다. 선형 복잡도를 사용하면 다음에 출력될 값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수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LFSR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유한 상태 기계로 달성할 수 있는 옳지 않은 거예요. 최대 주기 수열을 얻을 수 있다. LFSR의 길이 중
최소 길이를 선형 복잡도로 한다. 맞죠? LFSR의 길이가 크면 쉽게 해독될 수 있다. 이게 반대죠. 작으면 쉽게 해독될 수 있다. 그래서 3번 땡. 선형 복잡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최소 다항식의 차수를 의미한다. 이게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확실히 틀린 것을 하나 고르면 되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 다음은 LFSR의 동작도이다. 네이비트의 크기의 1100이라는 값을 3번 시프트 시키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두 개가 이게 XO와 기호죠. XO와 하라는 거죠. 그래서 0을 XO화 하는 거죠. XO화해서 아까 말했지만 0, 0, 0, 1, 1, 0, 1, 1 같으면 0, 다를 때 1이 되는 거죠. 0, 0이면 같으니까 0이 뒤에 붙는 거죠. 맞죠? 그리고 하나는 없어지는 거고. 아시겠죠? 자, 1회전 끝났어요. 3번 시프트 하는 거죠. 한 번 시프트 끝났어요. 이제 2번 시프트 하면 1하고 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틀리니까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프트 했어요. 없어졌죠? 자, 세 번째는 1, 1이에요. 같은 거니까 0이 되는 거죠. 없어졌어요. 세 번 했어요. 그래서 답은 0, 1, 0, 1이죠. 0, 1, 0, 1. 자, 비주기적 스트림 암호. 이게 키가 반복 없이 표현되는 일회용 패드. 온타임 패드라는 게 있어요. 온타임 패드. 온타임 패드, 온타임 패스워드. 온타임 패드가 뭐예요? 평문이 1기가면 암호하는 키의 길이도 1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타임 패드예요. 아시겠죠? 온타임 패스워드는 뭐예요?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온타임 패스워드. 그래서 온타임 패스워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하나가 타임스탬프예요. 타임스탬프. 두 개의 A하고 B의 시스템을 시간을 동기화시키는 거죠. 시간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낼 때 그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고 암호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그럼 얘도 그 시간에 받았으니까 그 시간에 그 값을 가지고 둘끼리는 어떻게 암호하는지 그 방식은 둘 간에 서로 약속이 됐겠죠. 이것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 키를 가지고 이 암호화된 걸 복화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온타임 패스워드가 매번 할 때마다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타임스탬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해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해시로. 해시가 있잖아요.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값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해시를 2에 n번 돌릴 때마다 해시 값은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시를 한 번 돌리는 거하고 해시를 2번 돌리는 거하고 해시를 3번 돌리는 거하고 값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타임 패스워드가 뭐냐면 둘 간에 패스워드 횟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보낸 내용을 그 일방향 해시 함수를 돌리는데 한 번만 해시 함수를 돌려라. 다음에는 2번, 3번, 4번. 그래서 A하고 B하고 지금 해시를 몇 번 돌렸는지 그 카운트를 두 개가 서로 동기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서로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온타임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이건 온타임 패스워드고, 패스워드를 전송할 때마다 바꾸는 거. 이런 해커가 패스워드 뚫어도 의미가 없죠. 다음에 또 보낼 때는 패스워드가 바뀌니까. 온타임 패드는 뭐예요? 평문 1기가면 키 길이도 1기가다. 이게 온타임 패드고, 두 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온타임 패드 개념. 암호화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와 동일한 크기의 키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암호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온타임 패드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답니다. 어느 누구도. 그만큼 암호화 강도가 최고랍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겠어요? 이건 대통령의 한라인 같은 데 쓸 때 그때는 쓸 수 있겠죠. 아시겠죠? 거의 안 쓰지만 아주 중요한 문서를 그 A, B 간의 중요한 문서를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온타임 패드를 쓸 수도 있겠죠. 암복화 알고리즘은 서로 역관계이다. 한 암호에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이 한 번에 한 비트씩 적용된다. 이게 뭐냐면 평문이 이렇게 돼 있죠. 평문이 1시간 넘었는데 이제 끝낼 거예요. 그 다음 암호화 키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암호화 시키면 1, 1, 1,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복화 시키려면 키값 0, 1, 0, 1이죠. 0, 1, 0, 1이죠. 다시 하면 1, 0은 1, 1, 1은 0, 1, 0은
1, 11은 0. 이렇게 이 값이 그대로 복화가 되는 거죠. 맞죠? 이 말이 암복화 알고리즘은 서로 역관계이다. 맞죠? 이 암호에서 베타적 논리합 연산이 한 번에 한 비트씩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가 되고, 암호화된 걸 다시 키값으로 다시 복화시키면 이제 원래의 평문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단순한 게 이렇게 단순한데 이걸 뚫을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뚫기 힘든 방법이 온타임 패드 방법. 네, 어떤 암호화 방법보다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있고 평문이 있는데 한 비트씩 해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된 거니까 이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메일 통해서 뿌려버리는 거죠. 암호화 안 된 상태로 그냥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암호화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 키값은 A하고 B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1기가면 이 1기가에 해당하는 이 키값은 메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해킹 당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해서 서로 이제 블랙박스 가방에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가서 전달해 주는 방법. 이런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키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은 공격자가 키나 평문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적 특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암호화 강도가 세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점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통신을 할 때마다 랜덤한 키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타임 패드의 고민거리인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번에는 대칭키 말고 대칭키 암호 블록 스트리밍 끝났고 다음에는 비대칭키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